자, 이제 저희가 그 라이브 하지 못한 경기는 후 리뷰가 아니라 네. 베스트 앤 워스트 요렇게 저희가 이름을 정해서 경기의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뉴캐슬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경기였는데 경기의 승자는 맨체스터 시티 훌리안 알바레즈 1대0 승리였고요. 형철이가 직접 중계를 했습니다. 네. 베스트, 워스트 그리고 경기의 주요 포인트 두 가지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베스트는 이번에 이제 골은 훌리안 알바레스가 넣었지만 예. 경기를 보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필 포든이 오늘 미쳐 날뛴 경기였고요. 뭐, 하고자 하는 플레이 모든 게 다 됐어요. 케빈 더브라이너 혹은 네. 몇몇 장면에서는 맥시를 방불케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잘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무결점 플레이의 느낌이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 전까지 경기들이 포든이 많이 부진했잖아요. 오늘을 시작으로 뭔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부진했나. 그 정도로 네, 좋았다. 그 정도로 좋았거든요. 예. 근데 왜 이런 활약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아직 뉴캐슬이 정말 보강도 잘했고 좋은 팀이 되어가고 있지만 체급차가 아직 있구나. 아직은 아직은 그 차이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맨시티가 올 시즌 들어서 저는 공격식 포메이션을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기의 테마는 2-3-5의 전형이었어요. 2-3 빌더. 근데 참 흥미롭게도 센터백 두 명이 디아스랑 그바르디올이었고요. 아칸지를 위로 올리는데 로드리, 코바치치, 아칸지가 3명의 삼선을 꾸렸어요. 센터백 2명에 코바치치, 아칸지, 로드리 3명. 이 2-3의 빌드업을 통해서 삼선에 3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뉴캐슬의 압박을 이제 끌어당기겠다는 거거든요. 뉴캐슬이 수비할 때 토날리가 좀 올라가는 형태의 4-4-2가 되거나 아니면 토날리가 내려가면 4-3-3 혹은 4-5-1이 되는데 중앙 미드필더 어쨌든 3명이잖아요. 그 3명을 코바치치랑 아칸지랑 노드리가 끌어당겼어요. 다 그러니까 1대1로 매치업을 시켜서 막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팀 대비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너무나도 확실한 해결사이자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최전방에 엘링 홀란이 있으니까 혼란이 뉴캐슬 수비를 계속 이렇게 밀어주고 또 셰어랑 보트만은 냉정히 봤을 때 발이 느린 편이니까 혼란을 막고 맨시티를 상대로 라인을 올리기에는 분명 걱정이 많이 되는 수비입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대로 내려가는데 코바치치랑 아칸지랑 노드리는 계속 뉴캐슬의 미드필더들을 끌어당기니까 수비랑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포드는 그 공간 사이에서 정말 미쳐 날뛰는 활약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펩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 때문에 포든이 날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고 거기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해줬다. 물론 글쎄요. 포든이 그 공간만 가지고 활약을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거 이상의 역할을 했다. 이날만큼은 좌우 모두 관여되는 모습. 진짜 데브라이너가 잘할 때 보면 좌우 다 관여하잖아요. 그죠? 포든이 이번에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고 그러면서 포든이 그 공간에서 꼭 공간이 없더라도 그냥 상대를 제치는 드리블만으로도 굉장히 빼어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또 뭐 이번에 손흥민 선수도 내려오거나 뭐 측면에 있을 때 동료들에게 키패스기 잘 봐줬듯이 포든도 오늘 동료 움직임을 보는 뭔가의 그 감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포든이 그 동료들한테 패스 지원해주고 기회 창출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슈팅까지 이번만큼은 진짜 무결점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베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한번 터질 때 됐다고 봐요. 워낙에 가진 게 많은데 그거 대비 조금 이제 응축되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한번 그걸 터뜨리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이건 이제 뉴캐슬까지 포함해서 워스트. 근데 뉴캐슬도 냉정히 봤을 때만 못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냥 맨시티가 너무 잘했다. 두 팀의 아직은 체급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뭔가 기대보다 아쉬운 선수의 워스트로의 의미를 꼽자면 저는 맨시티 쪽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릴리시입니다. 그릴리시가 기대보다 좀 아쉬웠다. 물론 대신에 딱 하나. 저는 이 경기가 그냥 뛴 선수들 다 봤을 때 막 워스트가 그렇게 막 보이는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릴리시를 굳이 꼽은 이유는 그릴리시가 공격식 퍼포먼스가 너무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았었던 그 타이밍. 그 느낌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렇죠. 대신에 전제를 붙여야 되는 건 그릴리시가 수비 가담은 일품이었다. 이번에도 내려와서 뉴캐슬 공격 끊어냈던 수비 가담하는 거 보면 진짜 그릴리시가 그 잊을만하면 수비 가담으로 팬들한테 만족감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뭔가 템포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릴리시한테 볼이 가면 약간 템포가 딱 늦어지는 그런 늦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토트넘 경기 때 이제 쿨루셉스키가 또 어. 볼 잡을 때 역습 나가다가 뭔가 한 템포 늦게 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받았듯이 그릴리시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스트가 진짜 못했다라기보다는 기대보다는 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었다. 올라와야 한다. 네, 더 올라와야 된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릴리시가 수비 가담 진짜 잘해줬고 뭐 파울도 여러모로 좀 얻어내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뭔가 볼 처리가 좀 늦는 경우들이 있고 그 드리블로 상대를 제쳐내는 게 지난 시즌에 갈수록 좋아졌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다시 그 드리블로 상대를 제쳐내는 게 약간 그릴리시가 기복이 좀 생겼습니다. 네. 이게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고 이전 경기들 세비야전도 그랬고 번니전은 이제 선발이 아니었죠. 그런 점들 때문에 그릴리시 뭔가 좀 분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선수가 지금 당장은 좀 일단은 워스트다. 네, 이렇게 좀 꼽아봐야 될 것 우리가 같습니다. 꼽기를 베스트 앤 워스트로 꼽는 거니까. 네. 여기에 저는 베스트 한 명을 조금 더 꼽아보겠습니다. 루초. 엔리케요. 네. 동시간대 파리. 같은 시간대였잖아요. 그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그 루초의 전술을 보고 맨시티랑 뉴캐슬 경기를 보러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베스트 플레이였다. 시청자를 늘렸다. 시청자분들을 야. 위한 어떤 베스트 플레이를 했다. 이게 다른 경기, 네. 다른 나라에서 펼쳐진 사람의 심지어 플레이어도 아니고 감독이지만 우리나라 한정으로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네. OTT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쪽 보다가 저기 어디야 쿠팡 보다가 스포티비 뒤로 넘어오는 나우로 거고 넘어오는 거니까.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야.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했군요. 네. 네. 자, 베스트 앤 워스트 이렇게 꼽았고 경기의 포인트 한 두 가지 정도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 언급드렸던 맨체스터 시티의 좀 달라지고 있는 공격시 전형. 저는 지금 데브라이너가 어쨌든 부상으로 인해서 네. 전반기는 뛸 수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여전히 이 자리에 대한 보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맨시티 보드진도 지금 비판받을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왜냐하면 이런 필요한 균도안이 나가면서 더 필요하다고 일찍이 얘기했던 미드필더에 대해서도 그리고 저 당장 윙에 대해서도 마레즈가 나갔잖아요. 근데도 이쪽 보강을 너무 늦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선수 둘이 원래는 이제 웨스트햄의 파케타, 네. 그다음에 또 벨기에 제레미 도쿠인데 파케타는 지금 다른 이슈 때문에 약간 나가리 각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뭐 지금 뭐 배팅과 관련해서 뭐 네. 연루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고 도쿠도 아직 되게 진전이 많이 된 것 같진 않아요. 또 한 명 이제 라이프치히 올모도 있죠. 맞아요, 다니 올모. 올모도 그렇고 도쿠도 그렇고 파케타는 뭐 이거는 좀 불운했다고 하지만 모양새 자체가 어쨌든 좀 늦게 뛰어든 감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더 보드진이 일찍 뛰어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팬들이라면 당연히 아쉬움을 느낄 법하고 그런 가운데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중요한 폼 선수들은 결국 훌리안 알바레스랑 포든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 2-3-5의 전형과 아칸지를 참 정말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다 잘해요. 잘해주고 있다. 그런 거 보면은 여러모로 이런 활용법을 통해서 포든과 알바레스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공간이 좀 편하게 조성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경기는 의의가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 이제 0.5의 포인트를 꼽자면 맨시티 그바르디올 이번에 또 잘했거든요. 네. 여러모로 수비진이 다 발이 빠르고 위치도 좋고 그바르디올도 이번에 또 적응을 빨리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정말 이 밸런스 그리고 공격시의 어떤 전형 웬만한 팀이 덤벼들어도 맨시티는 역시 굳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보시면 이제 뉴캐슬은 56분, 66분, 심지어 마지막에 86분까지 진짜 교체를 활발하게 했거든요. 근데 펩가르디올라는 한 명도 안 썼어요. 한 명도 안 썼습니다. 뭐 쓸만한 선수가 딱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감안을 뭐 하긴 해야 됐습니다만 뭐 공격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쓸만한 선수가 안 보여요. 지금 이제 데브라이너, 스톤스 등등의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 베르나르도 실바도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자원도 없는데 만약 그 선수들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벤치를 보면은 맨시티다운 벤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걸 보면 분명 보드진에서 스쿼드 보강에 대한 생각을 좀 빨리 해야 된다. 남은 시간에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경기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펩가르디올라가 어느 팬이 이렇게 가까이 벤치 쪽에 있는 가까이 그 경기 말미쯤이죠. 보셨죠? 그 지금 기사를 보기에는 너무 우리가 경기 직후에 뭔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뭔가 가서 뭐 얘기를 하고 막 웃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중계했던 김영측 캐스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팬분이 교체해주세요 교체했는데 펩가르디올라가 너가 와서 감독하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과 추측을 그냥 해봤는데 재미로 한 얘기죠 그거는. 근데 저는 이번만큼은 교체 안 한 게 이해가 된다. 쓸 선수가 없어요. 없다. 그냥 한 골 차인데 여기서 과연 누구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그건 아니었다고 보이고 사실 맨시티에게 이번 경기 되게 고비였습니다. 후반전 중반 이후에 보면 그리스를 주중에 갔다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못 뛰었어요. 그런데도 한 골 차 싸움에서 어린 선수들을 쓸 수 있는 모양새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교체 없이 계속 경기를 끌고 왔는데 수비진의 역량 덕분에 그래도 잘 버텨냈다. 하지만
아무리 보강이 뭐 된 다음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맨시티가 역시 우려되는 점은 이후에도 치러야 될 경기가 그렇지. 대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클럽 월드컵도 어느 타이밍에 또 가야 되고. 지금까지는 야, 이래서 맨시티가 강하지. 펩 전수 훌륭하고 역시 포든 훌리안 아쉽다고 했지만 그래도 역시 환경 조성되니까 잘하는구나. 예. 역시 체급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꼈지만 이 상황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역시 여러 대회를 병행하고 네. 클럽 월드컵의 후유증까지 있을 수 있는 12월 이후의 상황까지 봤을 때 올 시즌 좀 염려되는 부분도 여전히 있다. 그런 점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네. 토날리를 비롯한 그 뉴캐슬의 중원은 좀 어땠는지. 토날리가 이제 빌라전만큼의 극적인 활약이 아니었어요. 는 아니었고. 예, 왜냐하면 이 중원 자체가 정말 생각과 다르게 맨시티가 전술로 이거를 이겨버렸어요. 3명으로 딱 배치가 된. 네, 사실 경기 전의 예상은 야 뉴캐슬 중원 이거 맨시티가 지금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게다가 포든과 훌리안이 중원에서 그 전까지 잘해준 게 아니니까 분명 뉴캐슬이 중원을 잡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카레르가 전술로 이걸 완전히 공략을 해버렸어요. 아칸지, 코바치치, 로드리 이렇게. 그 가운데 조엘링톤과 토날리, 기마랑이스가 누가 어디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지 영 헤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토날리도 결국 수비 공격 다 자리 잡지 못한 채로 어중간한 느낌이었고 마지막에는 토날리를 내리고 오히려 조엘링톤을 공격적으로 가담을 시키다가 네. 에디아우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토날리를 결국 뺐습니다. 조엘링톤이 빠진 거는 부상 때문이고요. 예. 좀 일찍 바뀌었죠. 그래서. 토날리도 결국은 더 뛰게 하지 않고 결국 일찍이 빼줬는데 그런 점들을 보면 중원의 역할 배분도 뭔가 에디아우 감독이 맨시티를 상대로 중원이 오히려 좀 공략 당한 경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동시에 뉴캐슬도 그런 가운데 나름 역습에서 뭔가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맨시티 수비진에게 번번이 가로막혔어요. 측면 자원의 고든과 알미론 드리블은 계속 워커랑 그바르디오, 아칸지 같은 선수들에게 1대1에서 막히고 이삭은 디아스랑 뭐 그바르디오 혹은 아칸지한테 협력 수비에 또 가로막히고 이외 자원들도 코바치치, 로드리의 또 수비에 가로막히고 이런 경기가 쭉 지속됐습니다. 이 경기만큼은 맨시티가 역시 뉴캐슬보다 아직은 한 수위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적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맨시티는 그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보강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좀 채울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그래도 강력한 맨시티. 뉴캐슬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으나 맨시티와는 아직은 좀 체급차가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팀도 이제 뉴캐슬을 상대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다음 라운드가 리버풀입니다. 이걸 한번 기대해 봐야죠. 기대가 좀 되는 경기죠. 엔도는 데뷔전을 치렀는데 맥칼리스터가 일단은 레드카드를 받았거든요. 네. 추후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원 대결과 뉴캐슬 대 리버풀의 경기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캐슬도 1승 1패, 리버풀은 이제 1승 1무죠. 예. 초반에 누가 더 앞서가느냐가 이제 가려지는데 두 팀이 또 침스권 경쟁에 직접적인 해야 될 팀이라서 테니까 기대가 되는데 저도 그 경기 중계합니다. 되게 기대되는 경기인데 맨시티전도 뉴캐슬이 나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뉴캐슬 흐름은 여전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죠.